안녕하세요. 저는 충청권 트라우마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백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목 회복탄력성과 마음챙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그 상황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역경이나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이제 일어나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을 챙기고 또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또 이렇게 돌보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때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웃음 그리고 이 웃음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네, 미소에도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가 있는데요. 진짜 미소의 조건은 자, 이분 혹시 아실까요? 네, 배우 안성기 님이신데요. 이분이 짓고 있는 미소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진짜 미소입니다. 진짜 미소의 조건을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입술 끝이 위로 당겨집니다. 두 번째는 두 눈이 안쪽으로 좀 모아지고요. 세 번째는 눈가에 이렇게 주름이 자글자글 잡히게 됩니다. 네 번째가 두 뺨의 상반부 광대라고 하는 요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요 네 가지 조건을 가졌을 때 뒷셋 미소, 진짜 미소라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도 이 조건에 맞춰서 한번 같이 웃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보기에도 아주 보기 좋고 나 스스로도 기분 좋아지는 진짜 미소가 됩니다. 자, 우리 긍정심리학 측면에서 웃음의 효과를 한번 볼게요. 긍정심리학은 우리가 보통 심리학 하면 힘들고 어렵고 지친 분들을 좀 힘을 내게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하는데 긍정심리학은 좀 다른 측면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더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웃음을 통해서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한번 크게 웃으면 우리 몸속의 근육 650개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231개의 근육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무려 1000억 개에 달하는 뇌세포를 자극해서 뇌가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 심장이 박동이 천천히 뛰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뇌에서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안심해도 되는 상태야 라는 메시지를 줘서 우리 마음도 굉장히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혹시 보톡스를 맞아 보셨을까요? 네, 보톡스처럼 얼굴을 찡그리지 않게 하는 그런 걸 방지하는 어떤 그 시술을 하게 되면 이 찡그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고요. 얼굴 표정으로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소 짓는 건 굉장히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미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회복탄력성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이 책의 표지예요. 회복탄력성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의 표지인데 요 김주환 교수님이라는 연세대 교수님께서 2011년도에 제작한 책입니다. 요 혹시 우리 선생님 어릴 때 요 트램플린 타보셨을 것 같아요. 트램플린이 밑으로 꺼지지만 이 탄력을 이용해서 다시 더 높이 튀어 오르잖아요. 우리도 힘든 어떤 역경을 겪어서 삶에서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 역경을 이용해서 다시 더 높은 곳으로 탄력을 가지고 삶의 어떤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회복 탄력성이 높은 두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해요. 자, 이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이분이 유명한데요.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인물이 없기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안데르센 작가님이세요. 이분이 어릴 때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셨고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머니와 할머니가 이 바느질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나갔고 집에 이제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안데르센도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인물도 없고 가정을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가는 안데르센을 친구들이 막 놀렸다고 해요. 못생긴 아이, 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아이 이렇게. 하지만 안데르센이 나중에 커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그렇게 어릴 때 못생겼다고 친구들한테 미움받고 구박받았던 그런 기억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책을 쓸 수 있었고요.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그렇게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성냥팔이 소녀라는 책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해요. 자신의 어린 불우한 시절을 그곳에서 이제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해서 그렇게 명작을 통해 우리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설이 탄생을 한 거죠. 두 번째 소개해드릴 회복 탄력성이 높은 분은 조앤 롤링이라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 선생님 잘 아시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작가신데요. 이분도 역시 아주 힘든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영국 태생으로 국문학, 영어를 전공을 해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포르투갈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문학을 가르치면서 아주 멋진 커리어 우먼을 꿈꿨는데 가자마자 그 포르투갈의 아주 멋진 남성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고 딸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남편도 역시나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할 수 없이 조앤 롤링은 결심합니다. 딸아이를 데리고 다시 나의 고향 영국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남편과는 정리를 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지냈는데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이렇게 나라의 지원을 받으면서 딸아이와 살고 있는데 딸아이가 5살쯤 되니까 엄마에게 엄마 나도 책 읽어주세요 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조앤 롤링은 너무 가난해서 아이에게 책을 사줄 돈이 없었죠. 생각해 본 게 이제 내가 영문학을 전공했으니까 딸아이를 위해서 책을 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낡은 타이프라이터를 구합니다. 아이를 재워놓고 자 이제 자기만의 세상에서 이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현실에서 너무 바닥이고 자료 소재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은 상상의 나라를 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탄생한 게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지금은 포춘지에서 유일하게 작가로서는 그 경제적인 어떤 유능한 포춘지에 선정될 만큼 아주 재력도 빵빵하게 갖춘 분이 되어셨죠. 자, 이분도 역시 나의 현실이 너무나도 각박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 역경을 딛고 상상의 나라를 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진 두 번째 인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회복 탄력성을 발견을 했는데요. 자, 이게 경험자와 기억자가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라 이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소개해 드릴 분이 있어요. 자, 누구냐면요. 자, 이 부분을 설명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자극을 겪습니다. 그 자극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하죠. 하지만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뭔가가 있습니다. 바로 공간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 공간은 내가 그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을 할 건지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건데요. 혹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포로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치의
그 수감되었던 유대인이십니다. 이분의 가족들이 모두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이 수용소에 갇혀서 고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이분이 그 수용소에서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하루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곳에서 노동을 하면서 정신과 의사의 그런 어떤 직업병을 버리지 못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이 내일을 알 수 없는 곳에서도 마실 물을 조금 아꼈다가 아침에 그 물로 이렇게 세수를 하고 바닥에 떨어진 그 유리 조각을 주워서 자신의 수염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그 급식으로 나온 것들을 배가 고프지만 다 먹지 않고 좀 남겨뒀다가 배고프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씻지도 않고 자신을 가꾸지도 않고 있는 음식은 그냥 다 먹어버리는 정말 짐승과도 같은 생활을 하는 걸 보게 되죠. 이분이 거기서 이제 결론을 냅니다. 우리는 똑같은 어떤 자극을 받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어떤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에 대해서 다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리고 내 삶을 놓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모두 같은 자극에 대해서도 반응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자, 역시 카우아이 섬에 대한 종단 연구를 한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이 섬은 특이하게도 하와이에 있는 섬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어딘가로 옮겨 이사 가거나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살아서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40년간 연구를 할 수 있었어요. 한 곳에 이렇게 머물다 보면 고인물이 썩는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좀 방치하고 마음대로 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성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고 또 그 가정을 제대로 꾸려가지 못하고 뭐 일찍이 이혼을 한다던가,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학대받거나 방임받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201명에 대해서 40년 동안 종단 연구를 했고, 가설은 이거였어요.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분명히 부모와 같이 엉망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4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이 가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요,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의 사례가 뭔가 가설과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학교를 다니고 아주 모범적으로 생활을 하고 아주 멋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잘 꾸리고 사는 3분의 1의 아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설을 바꿀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이 3분의 1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웠던 그 가설과 다른 삶을 살까라고 연구를 다시 하기 시작했는데요. 발견한 건 바로 이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지켜봐주는 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이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 있어서 끝까지 나를 지지해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이런 각박하고 내일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삶에서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개척해 나갈 수 있구나라는 걸 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에서는요, 일단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긍정성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는 게 필요한데요. 일단 나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을 마음챙김 명상으로 우리 선생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마음챙김 명상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즘 마인드풀니스라던가 깨어있음, 그리고 여러 가지 명상의 방법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걸 지속하기 위한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음챙김을 어떻게 할까? 바로 이거예요. 알아차리고 내 삶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억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수용을 더합니다. 내가 옳고 그른 것을 평가하지 않고 친절함과 우정이라는 그 기준을 더해서 내 삶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긍정적으로 존중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깨어있기 위한 셀프 체크인 알려드릴게요. 일단 내가 호흡을 빠르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천천히 편안하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평소에 내 자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무의식적으로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분들도 있고 무의식적이지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이를 악물고 있지는 않은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목이 마른지 아니면 피곤한지 내 삶이 내 지금 컨디션이 활기가 있는지 그리고 내 기분은 어떤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주변에 보이는 것이라던가 냄새라던가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고 알아차릴 수 있는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의 마음 챙김을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체크리스트를 선생님들께도 보여드리면서 한번 나의 알아차림 지수를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는 먹는 것에 있어서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 먹는 거 아주 중요하죠. 의식주 중요한데 먹는 것에서부터 마음 챙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선생님께 해당되는 게 있는가? 점수를 1점부터 4점까지 체크해 보신데요. 1점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아주 드물게 그렇다와 2, 3, 4까지 있는데 4점은 대체로 그렇거나 항상 그렇다라고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자, 첫 번째 나는 먹는다는 자각 없이 간식을 먹는다. 일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을 것을 찾는다. 거기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자 한 봉지를 뜯었을 때 다 먹어버린다. 슬플 때는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는다. 먹으면서 뭔가를 해야지 할 일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가. 좋아하는 음식은 배가 불러도 이걸 다 먹어 치워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라면 배부르면 먹지 않는다. 혹은 언제 식사를 챙겨 먹어야 할지 잘 안다. 음식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을 인지한다. 먹는 음식은 한 입 한 입 모두 의미한다. 자, 보셔서 아시겠지만 1번에서 6번까지는 1점에 가까울수록 감정적인 먹기가 아닌 마음챙김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7번에서 8번까지는 점수가 높을수록 마음챙김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나 자신에 대한 먹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거나 책을 읽으시거나 시험을 치시거나 뭐 이럴 때 뇌를 사용하는 게 100%라면 우리가 멍 때릴 때 바로 멍 때리는 상태를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그 멍을 때릴 때와 어떤 뇌의 사용의 그 범위가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자, 우리가 뇌를 열심히 쓸 때 100이라고 했을 때 멍 때릴 때는 뇌를 한 몇 퍼센트 쓰실까 생각을 해보신다면 제가 대부분의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한 10%, 20% 이 정도 얘기하셨어요. 근데요, 우리가 멍을 때릴 때조차도 뇌를 80에서 90% 정도 쓰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화되는 사용하는 뇌의 부위가 다릅니다. 우리가 멍을 때리는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부위에 뇌를 쓰냐면 불안은 낮아지고 우울감도 낮아지고 인내심은 높아지고 기억력도 높아지고 나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이 높아지고 목적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높아지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뇌의 상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멍 때리기 대회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좀 이렇게 뇌를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멍 때리는 그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나 자신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생각을 주로 하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70%가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30% 정도가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나한테 맞는 걸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피해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생각해야 될 건 그 일부러라도 긍정적으로 자기 대화하는 걸 노력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비난은 주변에서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안 그래도 힘든데 본인 스스로는 나를 챙겨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이유는요, 우리의 자세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일단 턱 근육을, 아래 위 턱을 악 물고 있을 때, 그리고 안구 근육을 굉장히 눈을 똑바로 뜨고 있고 힘을 주고 있을 때, 그리고 심장이 좀 빨리 뛸 때, 그리고 소화기관이 좀 이렇게 꿈틀거리고 경직되어 있을 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턱 근육을 좀 힘을 빼고 눈에도 힘을 좀 빼주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리게 해주기 위해서 호흡을 천천히 하고, 배가 꿈틀거리는 것도 호흡을 통해서 안정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요, 마음챙김 명상을 할 때의 자세입니다. 자, 우리 인체에 대한 아주 해부학적인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머리의 무게가 몇 킬로인지 아실까요? 네.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 이 머리의 무게가 4kg에서 5kg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 요즘 신생아 태어나면 아이들이 워낙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다 보니까 4kg 가까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신생아를 어르고 달래고 젖을 먹여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아이를 4kg 정도 되는 아이를 10분 혹은 30분만 좀 안고 있어도 굉장히 팔이 아프고 힘들다는 걸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 4kg에서 5kg 정도 되는 이 머리뼈를 하루 종일 우리의 목뼈에 얹고 다니시는 겁니다. 굉장히 목뼈가 힘들겠죠. 그러므로 바른 자세를 통해서 목뼈에 좀 짐을 덜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목뼈인데요. 이 4kg에서 5kg 되는 목뼈를 받치고 있는 면적은 우리 손가락 2마디 정도의 요 어떤 면적으로 목뼈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자세에 아주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올바르게 앉는 법. 일단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바닥에 앉아 계시면 좀 엉덩이에 방석을 깔아서 조금 이렇게 일부러라도 몸을 조금 세워주는 게 필요하고요.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여기 고관절과 어깨 옆 가운데 귓볼과 여기 정수리까지 좀 일자로 앉을 수 있게 자세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 편안하게 몸이 일자가 되는 자세를 취해 주시고요. 이렇게 명상을 5분 정도 해보았습니다. 아마 느끼셨겠지만 명상을 하시면서 계속 뭔가 생각들이 나에게 이렇게 침입하는 느낌들을 받으셨을 텐데요. 이분도 얘기하셨죠. 자, 생각이 떠오르면 나에게 이런 생각을 떠오르는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간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음챙김 명상을 하신다면 선생님들이 지금 내가 어떤 존재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아차리시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퀴즈를 좀 내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동영상을 틀어드릴 건데요. 보시면 흰 티셔츠를 입은 3분의 여성분과 검정색 티셔츠를 입은 3분의 여성분들이 각각 팀을 이뤄서 공을 주고 받으실 건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흰 티셔츠를 입으신 분들이 공을 몇 번 주고 받는지만 세주시면 됩니다. 흰색을 티셔츠를 입으신 분들의 공을 주고받는 것만 세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시작 한번. 네, 되셨습니다. 자, 몇 번 주고받았는지 혹시 세셨을까요? 15번 세였습니다. 자, 선생님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고릴라 보셨을까요? 혹시 커튼 색깔이 빨간색에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 보셨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검정색 티셔츠를 입은 분이 살며시 이렇게 나가는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에는 세 가지의 변화가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 세 가지의 장면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흰색 티셔츠 분들에게 집중해서 이분들이 공을 몇 번 주고 받는지에만 세신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거나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마치 고릴라나 커튼 색깔이 바뀌는 거나 검은색 티셔츠 분 한 분이 나가신 것처럼 늘 그런 동일한 어떤 상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나쁘게 생각하는 분이라던가 미워하는 분들 혹은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정적인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팁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외면해 버리고 흰색 티셔츠 입은 분들이 공을 주고 받는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 내가 이제 집중하는 그만 보지 말고 좀 더 이제 시야를 넓혀서 상대방의 좀 긍정적인 점은 없을까, 또 내가 잘하는 점은 없을까, 이렇게 좀 시야를 넓혀서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좀 더 이렇게 너그럽게 넓게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 남겨주시면 바로 이겁니다. 나의 잘난 점은 뭘까요? 우리는 요거를 간과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과연 나의 잘난 점은 뭐가 있을까? 한 3가지 정도 생각하시면서 요거를 상대방 가치 있는 어떤 누군가에게 좀 광고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제목인 회복 탄력성은 나 자신에 대한 마음 챙김과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단점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인정해주면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가질 때 우리가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역경이라던가 어려움을 딛고 다시 한번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 선생님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